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생활형 숙박시설은 엄연한 숙박시설인 거야. 요새 나온 뉴스 중에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비아파트 규제를 푼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면 그 비아파트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주거 형태들 중에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주거 형태냐.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을 먼저 좀 얘기를 해줘 볼게.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가 그 네이버에서 지도를 보면 지하철역 근처에서 조회를 해보면 옆에 가로를 쳐서 도시형 하고 써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1, 2인 가구들, 그러니까 소규모 가구에 특별히 차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새롭게 등장한 그런 주택 형태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똑같은 주택 정책의 적용을 다 받아. 그 여기 표에 보면 그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는 그런 7.10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됐던 그런 정책을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이런 사람들은 주택 수나 주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12%의 적용을 받는 거야. 그리고 법인의 경우도 12%의 취득세 적용을 받는 거지. 반면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그냥 4.6%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지. 관련 법규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돼 있고 오피스텔은 주거형 또는 업무용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 그리고 얘가 지어지는 지역은 아까 내가 지하철역 근처라고 얘기했듯이 반드시 꼭 지하철역 근처만은 아니지만 용도 지역으로 보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3종 일반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이 될 수가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에 지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발코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있을 수가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없고 전용률 같은 경우에 아까 1, 2인 가구를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었다고 해서 전용 비율이 오피스텔보다 더 높다는 거야. 그래서 70 내지 80%, 오피스텔은 50 내지 60%. 대신 전용률이 높은 만큼 어떻게 되겠어? 주차 대수는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0.5대 미만이 되는 거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대 이상으로 구성이 돼. 제일 많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취득세의 경우야.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득세에 있어서 내가 소유한 주택 수가 몇 채냐, 그 다음에 이 주택이 속해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1%에서 12%까지 부과가 되는 반면에 오피스텔은 단일 세율 4.6%로 취득세를 내게 돼 있어. 제일 중요한 거 주택수지? 주택수는 기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이 돼. 다만 전용 20제곱미터 아주 초소형이지 얘는 주택으로서 간주가 되지 않아. 그런데 또 예외가 있어. 만약 2채 이상이다. 그러면 또 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거야.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즉 전입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안에 난방장치라든지 취사시설 이런 거에 따라서도 주거용으로 간주가 되면 주택수로 포함이 된다는 거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주택법 개정 당시에 만들어진 법령으로서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 단지형 연립 또는 다세대. 이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동일하게 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런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원룸형 12에서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기숙사형 7에서 20제곱미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2010년 7월 6일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150세대 미만이었던 것이 300세대 미만으로 완화가 되면서 기숙사형은 제외가 돼서 지금은 두 가지 형태만 남아있다는 거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은 일반적인 공동주택과는 달리 완화된 주택건설 기준이 적용돼서 30세대 미만으로 건설할 경우에는 또는 상업 준주거지역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주택건설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만으로도 건설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적용이 제외되고 소음 기준이나 외벽 도로 간 거리 규정 이런 게 적용되지 않고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조경시설 등의 시설도 지을 필요가 없어. 자, 다음은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오피스텔하고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줘 볼게.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입이 불가능해야 해. 그런데 여태까지는 전입도 허용해줬고 개인에게 분양도 해줬어. 그러니까 그 개인들은 마치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텔, 조금 큰 오피스텔을 내가 분양받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굉장히 호텔형으로 해가지고 고급으로 많이 지었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거주를 했었다는 거지. 그런데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생활형 숙박시설은 엄연한 숙박시설인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서 주택으로서 간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정도 되지 않았고 지금 주택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취득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던 거지.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다시 규제를 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용이지 주거를 할 수 없게끔 단속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전입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 갑자기 전입을 뺄 수도 없고 이사 갈 곳도 없고 그 사람들 재산권에도 상당한 제약이 미치게 됐지. 그래서 하는 말이 2년간 유예를 시켜주겠다. 대신 2년 후에는 오피스텔로 전향을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지 아니면 순수하게 숙박시설로 전입하지 않고 사용을 하던지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법인 같은 곳들이 이 집을 소유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도 인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사람들이 더 높은 임대료를 주고도 거주를 했었던 거지. 만약에 전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고 임대도 잘 안 나가겠지. 만약에 전입을 허용하게 되려면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은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전환을 해야 돼. 그럼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법인이 소유한 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가 12%로 그 일반적인 임대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법인조차도 소유하기 어려운 형태가 된다는 거지. 아니면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일반 임대만 주게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인 가용률이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이런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존의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법인이 소유할 때는 조금은 어려워지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는 당분간 조심스러운 향후 추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